창문 깨진 차 뒤쪽으로 누워 계셨어요. 흉골 쪽 칼자국이 있었고 우측 겨드랑이 왼쪽 옆구리 하복부 이렇게. 참혹한 사건의 최후 목격자 구급대원의 목소리입니다. 이때가 오전 9시 7분, 흉기에 4번이나 찔린 여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이로부터 11분 전인 8시 56분,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살아있던 이 여성은 스마트워치에 살려달라는 비명을 남겼고 9시 3분엔 경찰이, 9시 7분에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정도 흐른 10시 8분, 가해자는 양평의 한 국도변에서 체포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의 이면을 파고들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풀어보는 사건 Y. 오늘 파헤쳐볼 사건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입니다.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그리고 뉴스헌터스의 송지원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네. 14일, 지난주 그렇죠. 14일 날 있었던 일인데 길에서 네.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스토킹을 하다가 급기야 살해한 사건입니다. 예. 자, 김훈이죠. 네. 김훈. 예, 범인은 김훈인데 지금 이 피의자 김훈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냥 대화를 하러 갔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네. 김훈 45세, 이제 그 81년생인데요. 네. 김훈은 사실 전 연인, 사실 그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그 여성 피해자였죠. 네. 이 피해자분이 이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본인 차로 퇴근을 하는데 렌터카를 렌트한 김훈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네. 이제 이 차량을 발견한 피해자가 뒤로 후진을 하면서 이 도망을 가고 싶어 했지만 결국 기억자를 꺾인 골목에서 막히죠. 그러니까 김훈이 다가와서 미리 준비한 전동 드릴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트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흉기를 휘둘러서 그 4군데의 자상으로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네. 사실은 김훈은 이제 전자발찌 부착도 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이제 도주할 땐 또 전자발찌를 탈착을 하고 도주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전 국민들이 많이 아는 양평군 그 양서면 국도에서 결국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이제 체포가 됐는데 사실 이 전자발찌를 그 추적을 피하는 방법도 경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그걸 또 검색을 해본 것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사장 케이블 타이라든가 그다음에 흉기를 또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면 사실 일반적인 흉기도 아니에요. 네. 흉기 칼날 그 끝을 그 붕대로 감아가지고 범행에 용이하게 사용하기 좋게 만드는 것. 그다음에 이제 차 안에는 뭐 그 약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뭐 소주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된 계획 범행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 너무 악랄하고 지독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아니 이 김훈, 이 피의자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사실 범죄 이력이 화려합니다. 네. 그 2013년 11월경에는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 출소하는데요. 네. 이때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든요. 네. 전자발찌는 이제 성범죄 때문에 된 건데 이러면 10년 동안 이 전자발찌를 부착을 해야 돼요. 네. 이게 부착한 상태로는 뭐 심야 시간에 나가도 안 되고 술을 마셔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로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숨진 피해자와 상관없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여성들 2013년에 있었던 강간치상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계속 어겨요. 뭐 술 마시면 안 되고 나가면 안 되고. 네. 이것만 어겼냐? 이것도 아니고 또 다른 범죄도 저지릅니다. 네. 2018년에는 무면허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요. 2019년에는 아는 여성이랑 우리 같이 뭐 성매매로 돈을 벌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체포가 돼서 네. 결국에는 2019년에 징역 2년 6개월,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보통 전자발찌를 차면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차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자유롭게 다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해서 10여 년간 부착을 하게 이제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전자발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법경시 풍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뭐 내가 전자발찌 차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래가지고 뭐 식당에 가서 난동을 부리고 네.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위반 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전자발찌 부착법
피해자가 식당에서 이제 뭐 난동을 부리는 이런 부분들이 기소가 돼서 재판에 붙여졌는데 결국 그 전자발찌 부착하는 부분은 이 시간 기일이 명시가 안 됐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한 시간 위반 부분은 무죄가 선고가 되고 네. 그다음에 난동을 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벌금형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정말 그 법경식 풍조뿐만이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 착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이런 난폭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법을 지킬 생각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이 피의자 김훈의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뭐 얼마 전에도 그 모텔 연쇄살인 사건 때도 피의자 신상이 또 공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그때는 최근 들어서는 머그샷을 이제 공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김훈은 특이하게 운전면허 사진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습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그 범죄자 신상 공개에서 어떤 사진을 공개해야 되냐는 계속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원래는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성 토막 살해한 정유정이나 네. 그 신당역 여성 영무원 살인 했던 전주환 이 경우에는 동의를 안 해서 머그샷이 아니라 그냥 증명사진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사실은 지금 모습이랑 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렇죠. 실효성이 문제가 돼서 네. 2023년 10월에는 중대범죄자는 머그샷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김훈의 경우에는 이 범죄를 하고 나서 스스로 약물과 술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제정신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머그샷을 촬영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걸로 보이고 치료를 받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운전면허 사진이 공개된 걸로 보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머그샷이 됐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원장님. 네. 물론 전자발찌 찬 사람도 개과천선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가정을 꾸릴 수도 있을 네. 겁니다. 네. 근데 김훈은 그랬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더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13년도에 강간치상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명령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단 말이죠. 네. 2016년도에 출소한 이후에 이 피해 여성, 뭐 20대 그 후반 나이대 여성부인데 이분을 이제 만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사실혼 관계까지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 달에 흉기를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네.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고 이 잠정 조치라든 1호, 2호, 3호식으로 이제 100m 내 접근 금지라든가 뭐 그 카톡이나 휴대폰 통화로 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부분까지 이제 받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됐음에도 결국은 계속해서 이런 어떤 흉악한 범죄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그 특수상해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됐으면 그 추가적인 그런 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결국 이번에 이 피해자가 끔찍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도달하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님, 이게 이제 이 끔찍한 살인 범죄까지 갔는데 이 전에는 스토킹을 했단 말이에요. 전자발찌를 차고도 피해자 주변에 계속 맴돌았는데 이게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짜 정말 삶이 무너지는 피를 말리는 일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일했던 그 직장 동료에 따르면요. 네. 원래 피해자가 간호 쪽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분 스토킹이 너무 집요해져서 일도 그만뒀다고 해요. 경력 단절이 된 거군요. 그래서 계속 직장도 옮기고 집 거처까지 옮기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그러니까요. 불안하고. 그래서 네. 피해자가 올해 1월 22일에 경찰서에 찾아가서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그때 이제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피해자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원래 일했던 곳이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오전 9시에 퇴근하는 직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내가 오전 10시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서 투잡을 할 수 있다라고 기뻐하기까지 했대요. 네. 그런데 지금 새로 출근한 직장이 이제 4월 1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새 직장에는 출근도 못하고 3월 14일 김훈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한 겁니다.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폭행 사건 이후 집요하게 계속된 스토킹으로 피해자는 계속 들으셨듯이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태진 앵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체크 포인트가 또 있죠. 맞습니다. 바로 위치 추적기인데요.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위치 추적기가 발견됐습니다. 피해자가 위치 추적기 부착한 사람으로 기문을 지목했고 경찰 신고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신고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기문은 이후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GPS를 장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근무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때 잠을 못 잤어요. 원장님, 이게 위치 추적기 우리가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차 밑에 붙이는 네. 그걸 지금 김훈이 피해자 차에 붙여놨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찾았습니까, 피해자는? 이제 피해자가 지난 1월 28일 날 네. 그 카센터라고 보통 우리가 하죠. 자동차 그 간단하게 수리하는 정비업소를 갔는데 네. 그 차량 하부에서 위치 추적기를 발견한 거죠. 이제 이렇게 돼서 경찰이 신고를 해가지고 네네. 결국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 김은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 서면 경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카톡이나 전화 접근 금지를 이제 내린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데 2월 21일 날 또다시 위치 추적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 김훈이 그 경찰 수사를 그 전원에 의하면은 이 지인에게 야 내가 그 여성 피해자의 그 실시간 동선을 확인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아, 그걸 또 얘기하고 다닌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본인을 피하는 여성에 대한 동선이나 행동 패턴을 모두 읽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자랑을 한 거죠. 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이제 강력하게 하는데, 출석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옆에 우리 송 변호사님 계시지만,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피의자 방어권으로 지금 출석 못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경찰이 계속 출석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마지막 출석 요청을 하고 2주 후에 네. 안타깝게도 28세 된 피해 여성이 김은에게 끔찍히 살해당하는 결과로 이어져 버린 거죠. 출석만 제때 했어도 막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송 변호사님,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이 위치 추적기라는 걸 특히 차량 부착용 뭐 이렇게 써 있는 걸 굉장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입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털 사이트의 위치 추적기 치기만 해도 정말 많은 물건이 나옵니다. 네. 뭐 10,000원대부터 5, 60만 원대까지 성능도 천차만별이고요. 그렇더라고요. 광고하는 문구를 보면 들킬 가능성 없다. 뭐 10초마다 위치를 갱신해 준다. 그리고 배터리 길어서 배터리를 길게 해서 교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매에 있어 허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치 추적기가 원래는 범죄가 아니라 뭐 어르신이나 아이들, 반려견 위치를 확인하려고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좋은 목적으로 파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구매 허들이 없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서 아는 것들, 이것은 분명한 범죄라는 겁니다.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신의 연인이었던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토킹을 하고 급기야 살해까지 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네. 도대체 어떤 심리 상태라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우리 저 윤태진 앵커가 지금 미혼이십니까? 네, 미혼입니다. 스토킹 혹시 경험 있으세요? 있습니다. 스토킹이 엄청난 공포심을 주는 인격 살인 내지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보통 이런 피의자들 굉장히 의외로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열등 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소유욕이나 정복욕이 의외로 또 강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연인이 본인을 피한다라고 하면 연인에 대한 공포심이나 증오감이나 복수심이 네. 굉장히 증폭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 돌이킬 수 없는 그 복수심이 커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네. 그다음에 이제 김병찬 그 서울 중부경찰서 관할 오피스텔 여성 살인 사건.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21년 12월 10일 날 이 송파 잠실동 네. 여친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로 휘둘러서 찾아가서 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동생은 중상을 입은 사건. 네. 이 범인들이 모두 전주환, 김병찬, 이석준 이런 피의자들이 대체로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류의 스토커들이었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네, 열등감이 굉장히 많으면서 그다음에 소유욕 그리고 정복욕이 강한데 이 연인이 만약에 떠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복수심이나 증오심을 키우면서 결국은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네.
이번 사건이 더 분노를 일으키는 건 막을 수 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위험 신호는 도처에 널려 있었고 피해자는 전력을 다해 SOS를 쳤지만 결국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손목엔 스마트워치가, 가해자의 발목엔 전자발찌가 감겨 있었는데도 왜 죽음으로 이어지는 공백을 막지 못했을까요? 원장님, 전 진짜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럴 거면 스마트워치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사건이 범행 시간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그다음에 경찰이 출동하는 게 7분 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워치가 그 피해자를 구조하는데 최상의 기기는 아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에 대한 이 보안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전자발찌 부착을 하고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소관, 또 스마트워치는 경찰 소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통합하는 플랫폼이 개설이 돼서 네. 전자발찌 부착자가 추가적인 이 스토킹 범죄를 한다라고 하면 경찰이 통보가 되면서 경찰이 출동하고, 그다음에 보통 스마트워치는 이 피의자한테 채워지면 1km 이내 접근하면은 네. 이게 지금 경보 알람이 울리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완벽하게 이 보안 장치가 안 돼 있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물어보셨지만 제가 2017년에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제 공포감에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랬겠죠. 그때 경찰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해야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상해를 입거나 뭔가 폭행을 당하거나 성적으로 어떤 그 문제를 당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줄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때도 제가 경찰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는 피해자고 그 피해를 당하기 싫어서 경찰을 찾아왔는데 경찰이 당하고 오라고 하니까 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건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때 뭘 해주셨냐면 저희 스마트폰에 네. 어플을 깔아주셨어요. 어플 깔아주는 거죠. 누르면 바로 출동을 한다. 그게 스마트워치의 네, 일종입니다. 5분 안에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눌러라. 근데 제가 그때 5분 안에 제가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그렇죠. 이게 방법인가요? 했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스토킹법도 없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구나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2026년이고 네. 네. 9년 거의 1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달라진 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워치로 그냥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윤태진 앵커의 말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전자발찌 부착자, 그다음에 스마트워치를 피해자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잠정조치 3-2호라고 씁니다. 스토킹 법에. 그러면 조금만 사전적으로 조금만 위험 전조가 보인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사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피의자 쪽에다 스마트워치를 부착을 하면 1km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피해자는 경찰이 통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남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처럼 이런 끔찍한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일선 수사기관에 있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검찰, 법원의 판사님들도 좀 인식이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잠정 조치를 할 때 경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검찰을 청구하고 경찰이 신청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판사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식의 전환. 아까 윤태진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피해를 당하고 나면 이미 끔찍한 결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는 스토킹에 관련한 부분은 범죄는 사전적인 이런 부분들이 경찰, 검찰, 법원, 그러니까 판사, 검사, 형사가 모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송 변호사님, 경찰이 이번 사건을 보복살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피해자가 뭘 했길래 보복을 당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걸 보복살인이라고 했을까요? 일단은 경찰이 보복살인이라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 특가법상 보복살인이라는 뜻입니다. 네. 일반 살인죄와 달리 이 피해자가 김훈을 형사 고소를 했고 네. 이거에 대한 복수심, 보복심으로 살인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걸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입니다. 본건과 비슷한 스토킹이 결국에 살인으로 이어진 형들은 보통 징역 30년 정도를 선고를 받았어요. 네. 근데 김훈의 경우는 지금 계속 스토킹을 했고 전과도 많기 때문에 30년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대체 뭘 더 했어야 피해자가 살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건 접하신 분들 누구라도 울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스토킹 사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보호 조치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사건 와이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헌터스에서는 제보를 기다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